할아버지 김만중 씨가 이 숙종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실 부인을 놔두고 어디 그저 근본 없는 첩 때리고 말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숙종이 어떻게 한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찌그러져. 그래가지고 김만중 아저씨가 유배를 가게 됐죠. 유배를 간 상태에서 이 사시남정기라는 작품을 창작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숙종이 김만중이 창작한 이 사시남정기를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뭐 어떤 이야기는 뭐 그 궁녀를 통해서 궁녀한테 책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궁녀가 이 글을 읽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숙종이 나중에 인현왕후를 뭐 복귀시켰던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뭐 그렇죠? 근데 그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사시남정기라는 이 작품이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로 지은 작품이기 때문에 목적 소설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품에다가. 근데 그건 뭐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사실 목적 소설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죠? 뭐 그 예를 들면은 사시남정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뭐 호질 같은 작품은 그런 목적이 없는 거냐? 사실은 다 목적이 있죠. 완벽하게 순수한 문학 작품도 사실은 목적은 있는 거죠.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일 텐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역사적인 시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국한해 본다면 사시남정기나 앞에 공부했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호질 같은 작품들을 모두 다 목적 소설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름들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얘가 목적 소설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가정 소설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정 소설. 이런 이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정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가정사를 얘기하니까 그렇지. 사시남정기가 가정소설이게 아니게 근데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전에 영웅의 일대기적인 영웅소설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가 가정소설의 어떤 가능성, 새로운 분야의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대상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김만중 아저씨가 숙종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지은 작품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결국 인현왕과 장희빈의 관계가 그대로 이 사시남정기에 나타난다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남정기라는 것은 남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남쪽으로 떠나는 이야기인데 사시 부인이 남쪽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가라고 꿈속에서 저 시아버지가 남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는 그거였고요. 자, 역시 스토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연수가 급제하고 사시와 결혼한다 그랬는데 유연수가 유현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그 명나라의 명신의 아들이 명신의 유연수는 아들이에요. 유현이라는 그 명신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서 얘가 급제를 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 15인가 그럴 거예요. 15 나이에 급제를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 일하긴 좀 그렇다. 좀 이따 올게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돌아왔을 때에 중매를 통해서 사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씨와 결혼을 할 때에 그 중매쟁이가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뭐 또 다른 어떤 결혼처, 혼처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덕을 중시하는 사상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덕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재물이라든가 어떤 그 뭐 권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높은 가치로 취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치를 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유연수가 사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앙콩달콩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씨가 자식이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씨가 유연수에게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을 해요? 교씨를 드릴 것을 제안을 하죠. 근데 이것이 결국 처첩제도, 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첩을 드릴 수 있느냐? 과거엔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만 되면 뭐 첩을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아내가 자식을 못 낳을 때는 첩을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가문의 대를 명맥을 잇기 위해서 당연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씨 스스로 제안을 한다라고 보면 이 사씨라는 인물이 뭐예요? 봉건적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한계를 지닌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교씨를 드리게 됩니다. 유연수도 싫다 그랬고 고모인 두 부인도 싫다 그래 안 된다 그래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교씨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교씨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교씨는 계속해서 사씨를 쫓아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게 되죠. 예를 들면 뭐 반지 사건 같은 거 있어요. 반지를 외간 남자한테 사씨가 가지고 있는 반지를 저 종한테 훔쳐오라고 해서 외간 남자한테 주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연수가 보게 만들고 그래서 바람 폈다라고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믿습니다. 계속해서 유연수는 잘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사씨가 저 교씨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아 미친년이죠, 미친년이죠, 그죠? 자 종을 시켜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후 사씨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고 뒤집어 씌우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결국은 사씨가 쫓겨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악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 파탄에 이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교씨의 계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할림을 유배 보내게 돼요. 누구하고 함께 꿍짝이 맞았냐면 동청이라는 문객하고 맞아가지고 바람 났어요. 둘이 바람 나가지고 이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이번에는 사씨를 쫓아낸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유할림을 모함을 해가지고 유배를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청은 또 그 뭐 이런 역적모의 할 녀석을 잘 일렀으니까 그것에 대한 상으로 지방의 관리가 되게 되는데 이 동청이 또 아주 악행을 저지르죠. 관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회 혼란까지. 그러니까 가정의 파탄뿐만 아니라 사회로 확대되어서 사회 혼란까지 일으키는 아주 악의 무리들입니다. 교씨하고 동청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악의 무리에 노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못한 가장 바로 우리가 이 배경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숙종. 이 문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나 나중에 동청이 이 잘못해서 거짓으로 일러 바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동청을 제거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 유할림을 복권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족이 재결합을 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할림하고 사씨 부인하고 그다음에 이나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을 못 낳아서 첩을 들였는데 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참 운명의 장난이죠. 그렇죠.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씨가 이제 교씨를 들였고 교씨가 아들을 낳으니까 마치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잘 대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씨도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교씨가 사씨를 쫓아내고 나서 교씨가 이 이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나를 싹 구출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온 가족이 만나게 되는 해피엔딩. 역시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틀인 행복한 결말로 완벽한 닫힌 결말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거나 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몇 개 부분만 여기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몇 개 부분 중에서 몇 개, 세 개, 보통 우리가 세 개 하는 거 여러분들 감 잡아서 알고 있죠. 세 개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림이 급제한 후 구원하는 이가 많으면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잘 나가 그렇지. 뭐 판사, 검사대, 변호사대, 의사대 이러면 구원하는 이가 많죠. 그렇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됐어요. 구원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는 교사라고 도망가더군요. 하하하.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슬픈 얘기였어요. 자, 할림이 급제한 후 구원하는 이가 많음에 주파라고 하는 매파 중매쟁이가 고하여 가로되 고하여 말하기를 모든 소문과 말이 공번되지 아니하오니 공번되다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공평하지 아니하니. 자, 공번 쫙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요? 공평하지 아니하니. 자, 아니하니 진실로 바른 대로 고하오면. 그러니까 참 주변에 많아요. 구원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구원이 아니고 구원하려는 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소문하고 사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진짜 괜찮은 애 소개시켜 드릴게요. 항상 이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말투지요. 그렇죠. 예. 진실로 바른 대로 고하면 노은께서 만일 부귀를 탐하시면 엄승상의 손녀만한 이가 없고, 그렇지, 돈 많은 애 최고는 엄승상의 손녀야. 반드시 요전 숙녀를 구하신다면, 요조 숙녀 덕이 있는 여인을 원하신다면 신성현의 사급사댁 소저 외에 또다시 없사오니 청컨대 이 두 곳 중에서 하나를 가리옵소서.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을 제시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유할림의 아버지인 유현의 성격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에 공이 뭐라 그러대? 이 공이 바로 누구라고요? 유할림의 아버지 유현입니다. 자, 유현의 성격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부귀는 본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난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어진이를 택하려.
사급사는 본데 대간벼슬을 하다가 적소에서 죽은 진실로 강직한 선비나 그대에게 소전은 어떠하뇨? 야, 걔 정말 그 집안이 뛰어난 집인 걸 알겠는데 그 다른 내가 어떤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주파 중매쟁이가 대답하기를 뭐라 합니까? 소저의 용모와 덕행이 일세에 희한하오니, 하하, 희한하다. 그 참 저 선보러 갔었니? 여자 마음에 드니? 희한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데? 못생겼어? 이렇게 나오기가 쉽겠는데요. 여기서는 희한하다라는 얘기는 뛰어나다는 의미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 어찌다 형언하오리까? 소인이 매파로 나선 지 30여 년에 왕공제상의 모든 댁을 다니며 많은 신부를 보았을 때 이같이 요저 현철한, 현철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현철하다라는 거. 현철 보나마나 좋은 의미라는 거 뻔하죠. 현철 어질다. 그렇죠. 어질고 사리에 밝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리에 밝음. 자, 사리에 밝은, 어질고 사리에 밝은 성격을 현철하다. 소전 처음에는 두 번 묻지 마옵소서. 진짜 끝내줘요. 이에 매파가 돌아간 후에 공이 매파의 말을 모두 믿을 수 없어서 사씨의 덕행을 알아보고자 두 부인과 상의하여 물어본즉 두 부인의 말이, 자, 두 부인이라는 건 이게 두 부인 미안합니다. 두 부인이라는 건 이거 고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부인의 말이 남녀의 덕행은 필법에 나타나는 것이라 묘책을 내어 집에 간수해 오고 있는 남의 관음 화상을 우화암에게 시주코자 하였던 바. 집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우아함 암자 절에다가 시주하려 그랬대요. 이제 우아함 여중 묘회를 사시댁에 보내요. 화상의 처자의 친필로 관음찬을 받아오도록 하면, 그러니까 그 그림에다가 글씨 필적을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제덕을 알 것이며 묘회 또한 그 얼굴을 보고 올 것입니다. 묘회는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뭐야? 관상을 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의 글씨를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옛날에 뭐 신원서판, 그지? 그 말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글씨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것처럼 이 여인의 덕행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은 역시 누가 됩니까? 그렇지요. 한림의 아버지인 누구? 공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핵심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구지요? 그렇죠. 두 부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부인과 공, 이 두 인물의 핵심적인 갈등 요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림의 혼처 결정 문제가 되겠죠. 그때에 누구를 사시처녀를 점 찍어두고 그 덕행을 시험하고자 묘안을 짜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자, 유연과 두 부인은 연수의 짝이 될 사소저의 제덕을 알기 위해 묘책을 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부분이군요. 그런데 이 만남이 정말 행복한 사랑이었으나 뒤에 가면 이제 엉클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교낭자 한림이 입번하고 이제 굴에 들어간, 궐에 들어간 거겠죠. 집에 없는 거로 이제 가랑을 청하여 주배를 갖추어 놓고 술과 안주를 갖추어 놓고 술을 부어 잔을 들어 즐기며 검은고와 노래로 서로 화합하더니, 주배가 이게 술과 안주가 아니죠. 참, 주배. 이거 술잔입니다. 잔. 이거 잔이에요. 술잔. 자, 술잔을 갖춰 놓고 술을 부어 잔을 들어 즐기며 검은고와 노래로 서로 화합하더니 누구하고 교낭자, 교시 있죠. 나쁜 애, 악인의 전형. 얘하고, 그죠? 가랑이라는 여자애하고 술 마시면서 악기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검은과 노를 화합하더니 문득 시비 이르러서 사부인의 명을 전하고 가기를 재촉하니 교낭자 바삐술상을 치우고 시비를 따라 화원에 이르니 사부인이 좋은 낯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집안에 검은고 소리가 들리니까 사씨 부인이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종들이 교씨 낭자가, 교씨 부인이 지금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옛날의 법도에서는 아녀자가 집안에서 이런 음악을 연주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남을 홀리는 어떤 그런 기술이랄까요, 예술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와라,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불러와라, 내가 가르치겠다, 깨달음을 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좋은 낯으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좋은 낯으로. 뭐가 왜 키포인트라는 거야? 사씨와 교씨의 관계에서 사씨는 교씨를 정말 친동생처럼, 그 자식까지도 자기 자식처럼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덕행의 모범적인 여인상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자 행실은 출가하면 구고 봉양과, 구고란 건 뭐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봉양과, 군자 섬기는 여가의 남녀 자식을 엄숙히 가르치고 비복을 은혜로 부리라니. 자, 뭐 하는 거야? 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잘 거시기 하고 자식들 잘 거시기 해라, 이런 얘기죠. 여자 음률을 행하고 노래로 소일하면 가도가 자연히 어지러지나니 집안의 법도가 어지러진다. 그대는 깊이 생각하여 두 번 그런데 나가지 말고 그 여자를 집으로 보내고 또한 나의 말을 허물지 말라. 자, 분명히 좋은 낯으로 타이른 거죠. 타이름의 내용은 기본이 뭐라는 거야? 그렇지, 바로 가도라 그랬죠. 법도. 그렇지, 명분이 여기는 있어요. 명분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다? 바로 가도. 가도, 집안의 법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안의 법도, 전통적인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이제 허물지 마라 그래서 물러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장면에 뛰어서 어느 날 유할림이 서원에서 잔치를 파하고 술이 취하여 교씨에게 노래를 부르라 하니 교씨가 가로되 첩이 아까 심심하기로 노래를 불렀더니 부인이 듣고 불러 책하시되 요기한 노래로 집안을 요란케 하고 상국을 미혹해 하니 내 만일 이후에 또 노래를 부르면 내게 혀를 끊는 칼이 있고 벙어리 만드는 약도 있나니 삼가 조심하려라. 아, 웃기고 있죠. 예, 약을 먹였던 건 사실은 누구였어요? 교씨 부인이 사씨 부인한테 약 먹였었죠. 태기가 있다 그러니까 애 떨어지게 하려고 약 먹이고 그랬다는 화상이 여기다 이제 뻥치고 있는 거죠. 자, 하시니 첩이 본디 비난한 집 자식으로 상국의 은혜를 입사 부귀영화가 이와 같아오니 비록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 만일 첩으로 말미암아 상공의 칭덕이 흠사되면 어찌하리까. 어우,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렇지, 이런 걸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앞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고, 선함을 가장한다.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녀석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핵심적인 갈등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낭자와 그 다음에 사씨 부인 사이의 갈등이죠. 갈등의 핵심 요소는 뭐냐? 그럼 뭐예요? 어디 갔냐? 음률이 되겠습니다. 음률. 자, 음률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낭자는 뭐라 그러는 거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왜 하는 거냐면 사실은 유할림 꼬실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남자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사부인은 뭐예요? 그렇죠. 법도를 명분으로 들이대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 장면도 정리를 해볼까요? 자, 사씨는 교씨의 잘못을 타이르지만 교씨는 사씨를 모함한다. 그래서 사씨와 교씨 사이에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씨와 교씨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사씨 자체는 교씨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또 본문. 쫓겨난 사씨 시부모 묘전 수간 초옥을 지어놓고 살 때 이거 뭐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쫓겨난 사씨 드디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시부모 묘전 수간 초옥을 지어놓고 산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쫓겨났으면 친정으로 못 가죠. 그렇죠. 네, 뭐 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떠돌아야 되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시부모의 묘소에 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야? 내가 쫓겨났지만 그 문중에 귀신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뭐가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여인의 상입니다.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것이나 내가 죽어도 이 문중에 유할림네 문중에 귀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전통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씨 부인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대의식, 소설이 근대의식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면 근대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사씨 부인이 가지고 있는 인물의 한계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잠깐 졸더니 문득 한 사람이 이르되 사치 눈을 들어보니 생시의 모습과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시부모님이라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르시되 부는 7년 제액이니 남방으로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사실 남정기가 되는 거지. 남방으로 빨리 떠나니까. 다만 6년 후에 4월 15일 배를 백빈주에 메었다가 급한 사람을 구하라. 그 급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냐면 말이죠. 유현수가 저 동척에게 쫓기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막 물을 헤엄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있고 여인이 배를 타고 있어. 급하게 빨리 배를 대라. 알고 보니 아내였어요. 그렇죠? 이것은 명심불망할지어다. 자, 꿈의 계시입니다. 자, 요런 부분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요런 꿈의 계시라는 것이 자, 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에 몽간에, 그러니까 몽간에 딱 하면 꿈 중에가 되겠지 뭐. 그렇죠? 꿈에서의 계시라는 것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구조의 한계성을 요번엔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을 만들어서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만든 것이 벅찰 때 어떻게 만드는 거야? 계시, 우연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구조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꿈을 통한 계시에 의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사실은 여기서 교씨가 또 이 아주 그냥 나쁜 애기 때문에 또 남자를 사가지고 이 사씨를 그 범하려고 보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꿈 때문에 그 자리를 미리 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하시니 사씨 생각하기 이른 반드시 두 부인을 찾아가 의탁하라 하심이라 하고 존묘에 나아가 제배 하직하고 묘에 나가서 하직 인사를 드리고 유모와 차한 늙은 창두 한 사람을 데리고 차환이나 창두나 모두 종을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종, 뭐 푸른 종, 뭐 그런데 어쨌거나 종이고요.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한 사람을 데리고 남방으로 향하니라. 수로 5천 길이 하도 험하여 모두 죽기를 소원하라 참고 길을 가다가 호련 보니 숲속 한 사당이 있어 보니 황릉묘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두 왕비의 사당이라. 사치 절하고 축원하고 나오니 달빛은 몽롱한데 의지할 바가 없게 되니 죽는 것이 상책이라. 이때 뜻밖의 사당문 앞으로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놀란 눈으로 돌아다보니 하나는 늙은 여승이 하나는 여동이라. 여승이 황망하게 예하고 말했다. 소승은 동정 군산사에 있더니 아까 비몽상을 간에 관음 현몽하사 어진 여인이 환난을 만나 갈 바를 모르고 물에 빠지려 하니 빨리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 하심에 급히 배를 저어 왔다니 과연 부인을 만남에 부처님 영험하시면 신기하도소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사치 부인이고 나중에 보니 자기가 그림 받으러 갔던 그 여인 그 중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계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몽사몽간에라고 되어 있죠. 꿈에서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연성을 가지게 되면서 필연적인, 그렇죠? 필연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집은 사씨는 꿈의 계시로 남쪽으로 향하나 곤경에 처하고 구출자를 만난다 그랬는데 그 구출자가 여승 비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씨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가족이 결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단순하게 처첩제도의 문제점 해가지고 요거만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인현왕후하고 장희빈의 문제를 그 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요 처첩제도 문제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잘 얘기 안 하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주제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더라도 이 작품의 주제가 이 영화의 주제가 뭘까?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랬는데 그것을 작가에게 물어보거나 감독에게 물어봐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 각도에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의 의미를 또 한편으로는 가족의 의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배경을 빼고 이 작품 자체만 보면 뿔뿔이 흩어졌던 아내와 아들이 하나로 만나게 되는 그 우여곡절. 그렇지. 유연수도 뭐 나름대로 많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유배도 가고. 그렇죠. 그럼 그 가족의 의미, 가족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가족의 의미가 첫째잖아. 그게 가족제도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얘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처첩이라는 건 부부관계에 대한 가족 얘기고요. 여기서 가족이라는 건 좀 더 큰 의미의 가족 중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제의식이라는 걸 어느 하나로 못 박는 그런 공부는 정말 지양해야 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지양 없애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창의력을 죽이는 그렇지 진정한 문학 접근 방법을 해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인물 관계를 한번 이번에는 인물 관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물을 보면요. 사씨가 핵심적인 인물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교적인 덕을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유교적인 덕을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렇지. 교씨를 들여오게자 한 것.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여와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잘 지냈어요. 착하긴 착하죠. 그러나 봉건 사회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조상의 시부모 묘에 가서 쭈그리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것이 중세 봉건 사회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두부인이에요. 고모인데요. 이 두부인이 사씨에게 뭐라 그래요? 교시를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니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모가 그러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에? 막 구박하기 쉽죠. 그렇죠? 너는 왜 애도 못 낳냐고 구박하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좀 깨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두부인을 평가할 수 있겠고요. 유한님이라는 인물은 능력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과거에 급제한다거나 조정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이 틀림이 없는데 가족 내에서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바로 그 어떤 똑똑한 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첩제도의 문제라는 것이 여기서 부각이 된다라고 이 부분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악인의 인물의 전형 둘이 나오죠. 교시하고 동청. 유한림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재물까지도 빼앗으려는 악인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교시는 주로 가족 내 파탄을 일으켰다면 동청은 더 확대돼서 뭐예요? 사회로 확대되어서 백성들을 더 어지럽히는 그런 역할까지 그런 나쁜 짓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청은 이제 조정에서 응징을 하게 되고 교시는 유한님이 가다가 만나가지고 처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죽음의 말로를 겪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